예, 앞서도 보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각에도 업무 보고가 진행 중이고요. 2주차 이 업무 보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칭찬과 질타를 병행하는 모습은 계속됐습니다. 또 특검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도 다시 격화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두 분과 말씀 나누기 전에 어제 있었던 업무 보고 내용 함께 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요새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소리 있던데 어쨌든 국민들이 국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건 좋은 현상입니다.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업무 보고가 생중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서서 이 생중계로 모두 발언을 함께 보셨는데 이 업무 보고가 생중계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측에서는 이게 내용보다는 뭐 호통이나 질책에 좀 너무 이제 집중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있더라고요. 글쎄요, 뭐 일부에는 또 그 좋은 케이스도 예를 들면 농림부 국장 같은 경우는 좋은 케이스가 나오고 했기 때문에 꼭 너무 질책이나 뭐 비판 이런 것만 보이진 않는다,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이런 거를 공개를 했었거든요, 업무 보고를요. 첫 번째 의미는 저는 그 내용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거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국민을 대신해서 보고를 받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어떻게 보고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행정 절차 또는 정책 결정 과정이 되게 베일에 가려져 있었는데 이것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투명해진다면 그것은 우리 그 공직사회나 국가 발전에 훨씬 더 좋은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논란이 있고 다소 뭐 비판도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번에 처음이니까 예. 이것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의미에서 좋은 어떤 그 관행 그리고 이 뭐 그 개선점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바람직한 그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국민들이 지금 다 보고 있고 집단지성으로 오히려 순기능을 하고 있다라면서 좋은 점을 이제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새로운 시도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이슈의 중심에 서는 그런 국정 운영 방식이에요. 새로운 패턴인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보고 관련 논란은 국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다양한 의견 충돌과 또 소통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사례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대통령으로서 다양한 그런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정책적 비판이나 또 다른 의견에 대한 개방적인 어떤 그런 자세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특히 업무 보고와 같이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특정 개인이나 언론사를 향한 그런 공개적인 어떤 질책이나 편향적 시각을 드러내는 부분은 자신의 발언의 의도와 상관없이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고 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진정으로 국가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비판이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이나 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니었는지 이런 것은 뭐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이 부처 업무 보고 과정에서 뭐 한단고기의 그 한바라든지 또 응급 환자 뺑뺑이라든지 이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대통령 언행은 그 어떤 것보다도 좀 신중하고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포용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는 그런 현재까지의 구체 업무 보고에 제가 중간 평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뭐 응급실 뺑뺑이라던가 뭐 탈모 치료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좀 확대하자라는 부분은 어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이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고 다만 이것이 이제 그러면 어쨌든 이 건보 재정의 그러니까 재정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제 좀 시각도 있던데 이 부분은 저희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그 사실은 뭐 먼저 앞서 나와 있는 응급실 뺑뺑이는 이건 굉장히 시급한 문제죠. 그러니까 그 사실
그 중대 사고가 났는데 응급실 찾아다니다가 사망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고 이제 두 가지 문제인데요. 탈모 치료와 비만 치료. 과연 이게 건보 재정을 하는 것이 맞느냐? 지난번에 2022년도 25년 대선이 아니라 20년 대선에는 사실 민주당에서 공약으로 걸었었어요. 탈모 치료제를. 근데 그때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건보 재정의 핵심은 재정 부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고 우리가 건강보험의 그 사실 핵심적인 것은 그 간단한 치료가 아니라 중증, 그러니까 중대한 질환이 있었을 때 그것을 국가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건강재정보험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비만 치료나 탈모 치료가 맞느냐는 어떤 전문가 사회에서의 비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다만 이 문제가요. 탈모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젊은 세대한테는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젊은 세대에서는 외모도 경쟁력이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탈모 문제가 단순히 뭐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런 얘기는 뭐 취업이라든지 또는 본인이 사회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좀 살펴보면서 재정적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력이 뭐가 있는지 뭐 예를 들면 대안으로 따질 수 있다면 현재도 사실은 약간 편법을 하고 있어요. 이 약이 사실은 남성 질환 다른 것과 거의 중복되기 때문에 편법을 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고 있다는 이미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잘 관리만 한다면 추가적 재정 없이 젊은 세대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의사들이 너무 지나치게 미용적 판단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탈모에 대해서는 이것은 질환으로 간주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잘 만든다면 재정보험의 그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젊은 세대의 어떤 고민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체로 홍익표 대표님 잘 짚었어요. 이거는 원래 민주당 입장에서도 처음에 탈모 치료를 갖다가 이제 건보 재정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는 지난 2022년도 공약을 내걸었지만은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6.3 조기 대선 당시에는 이 공약을 빼버렸어요. 왜? 그만큼 사회적 논란이 많은 거죠. 지금 현재 건보 재정 같은 경우는 올해도 지금 벌써 12조가 넘는 그런 건보 재정이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희귀병 환자라든지 암 환자들 아직까지 이런 의료보험 건보 혜택을 보질 못해가지고 그 가족들은 엄청난 가정이 어려워지는 그런 주변의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뭐 탈모 치료도 물론 이걸 갖다가 사회성 질환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비만 문제도 이걸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뭐 이게 좋아요. 국가가 그런 관심을 가져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지만은 건보 재정이 악화되지 않는 정도. 이 건보 재정이 악화되면 그 부담은 국가 부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개인적인 부담이 이제 증가되는 그 두 길밖에 없어요. 그걸 대통령께서 너무 잘 아실 건데 이걸 대통령께서 이런 이슈의 중심에 서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 정경 장관한테 이 검토해라. 정경 장관도 오죽하면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내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업무 보고를 통해서 이슈에 자신이 중심에 서는 그런 국정 운영 방식의 새로운 시험을 하더라도 좀 국가 재정이 또 이게 충분하게 심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들에 대통령 말 한마디면 사실상 법이 되는 그런 세상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같은 경우도 임명직 인사들을 향한 그런 발언 역시 그 능력 위주의 어떤 그런 평가와 공정한 기회 제공이라는 그런 원칙에 부합하는지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 이 방송 시작 전에 네. 오늘 부처 업무 보고에서 조목조목 또 이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그 사례를 응대에 들었죠. 대해서 예. 대응에 대해서 또 대통령이 또 상당한 압박을 가해버린 거예요. 이를 들면은 전인 정권에서 임명된 사장들 자진해서 이제 옷 벗고 나가라.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말하는데 대꾸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 이상 이야기도 아닌 걸로 저는 들렸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지금 공식적으로 이학재 사장의 어떤 뭐 사퇴 뭐 이런 이 발언과 관련해서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다. 잘하라는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이제 공식적 입장을 내놨던 거죠.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 때 예. 그때 이제 또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을 좀 사퇴 분위기를 압박가해가지고 처벌받은 장관도 있지 않습니까? 실형을 받고 그런 걸 이제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퇴 압박을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에 대통령께서 부처 업무 보고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거는 크게 한번 판단할 사안이지만은 사실상 이제 결국은 정부의 그런 중요한 그런 공공기관에 코드가 맞지 않는 그런 전임 정권의 인사랑 같이 일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걸 직간접적으로 대통령이 피력한 거거든요. 막 그런 부분이 압박이 아니면 뭐가 압박이겠습니까? 어떻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사실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 임기제를 적용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으로 여야 그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나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조직의 안정성을 한다고 해서 이 임기제를 했었는데 사실은 대통령 책임제의 근본적인 취지와는 조금 어긋나는 상황은 맞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국정원이 바뀌고 그에 따라서 그 걸맞는 그 지위에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제 시스템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거는 여러 차례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도 그 문제 제기를 했었고 과거에도 했는데 미국은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에 플럼북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플럼북을 매년 의회에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것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직위 그리고 별도로 임기를 보장하는 직위를 정해주는 겁니다. 저는 예컨대 이랬으면 좋겠어요. 통상의 위원회 조직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나 인권위원회, 뭐 또 그 권익위원회 같은 조직은 사실은 정권의 일탈을 견제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합의제 기구 같은 경우는 임기를 보장하는 게 맞고요. 반면에 이런 이 기관장이라든지 또는 뭐 기타 이 산하기구의 장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대통령과 임기를 맞춰서 정권이 바뀌면 사표를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회가 이것은 제도 개선을 해서 이미 윤석열 정부에 임명됐던 사람들의 임기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임기를 맞춘다는 그런 쪽으로 한번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이학재 사장 관련돼서 대통령이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예. 질책의 의미보다는 일을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대통령 입장에서도 답답했고 저도 그걸 느낀 거는 저도 국회에서 공무원들이 답변할 때 제일 좀 화가 나고 좀 짜증날 때가 뭐냐면 답변의 본질적인 답변을 제대로 안 할 때예요.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했는데 맞냐 틀리냐의 답변이 아니라 그것은 뭐 원래 배경은 이렇고 막 이렇게 들어가면은 예. 시간도 제한돼 있고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다 여러 차례 물어요. 이게 맞습니까 틀린 겁니까 이거부터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두 가지씩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그것은 대통령께서 책갈피에 $100를 은폐해서 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것이 그 현재 저희가 최대한 막고 있지만 100%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맞는데 그 답변이 안 나오니까 대통령이 몇 번 하다가 그냥 나중에는 약간 질책성 이 어떤 말씀이 나간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스타일, 업무 스타일에 맞춰야 될 필요도 있고 특히 이것은 핵심적인 질문에는 제한된 시간에 짧고 정확하게 먼저 두 가지씩 답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학재 사상 같은 경우는 대단히 원칙주의자예요.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그런 질문을 갖다 빨리 해석을 하고 그게 맞는 답변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예와 밀반출 문제는 분명히 세간의 문제예요.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예. 자기도 그 댓글을 통해서 알았다고 또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세간이 인천공항공사에게 그러니까 예안 밀반출 관련해 가지고 위탁 사무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그런 국민의힘 삼성 국회의원 출신이에요. 이분이 또 지역구도 인천공항공사가 있는 인천에서 정치 활동을 삼선을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학재 사장을 향한 대통령의 그런 질책은 국정점검이 아닌 공개적 모욕 주기에 가까웠다고 평가하는 그런 국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참 말이 기십니다. 또 저보다 아는 게 더 없는 것도 같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생중계 자리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들이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보여야 할 그런 품격과 태도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국민적 비판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통령의 언행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가 생긴 거죠. 어제는 대통령께서 구체 업무 보고에서 상당히 달랐어요. 달라진 모습 보였거든요. 이게 바로 여론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번에는 여야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당무위가 막말 논란이 제기된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하고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 권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호선 당무위원장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당내 절차를 우회한 선동이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당을 희생물로 삼는 자기 정치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이번에 당무위는 이제 그러니까 권고 결정을 내린 거고 이제 윤리위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인데 이 당무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이 윤리위는 또 어떻게 일단 구성도 해야 되고요. 지금 윤리위도 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좀 갈 것 같으신지 먼저 듣겠습니다. 그 이호선 이제 당무감사위원장이 어제 당무감사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표결을 통해 가지고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2년 당원권 정지 결정을 그 당무위원회 근거로서 그러니까 이제 당무위원회는 굳이 이제 사법체계를 행사 사법체계에 빗대 보면은 한마디로 검사의 이제 구형 선고나 마찬가지죠. 결론은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이제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윤리위원회가 지금 이제 공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무감사위원회에서도 지금 불과 지방선거를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가 덧셈의 정치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이 뺄셈의 정치를 통해 가지고 과연 당의 경쟁력 그리고 뭐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을 넘어서 가지고 사법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지금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 중심의 국회에서의 어떤 그런 상당히 그 일방통행 폭주가 지금 현재 제1야당으로서는 지금 107석 105석의 현역 의원을 가지고 정말 이거 대응하기 절대적으로 힘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당이 똘똘 뭉쳐서 하나로 대응해도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견제 비판도 어려운 시점에 당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당의 그런 많은 지금 그 집권당 민주당의 어떤 그런 독단과 전횡에 대한 어떤 대응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부처 업무 보고 방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원내대책회의나 최고위 회의를 통해서 계속 강도 높은 비판을 하지만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이런 문제의 기사가 또 그런 내용들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무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했더라도 장동혁 대표 지도 체제에서 이걸 윤리 가기 전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어떤 그런 결정으로 당이 결속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보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이제 개파 갈등으로 보는 이제 시각도 많더라고요. 일단 상대당에서 지금 이 모습을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정치는요, 그 당내든 당외든 이 물리력을 쓰지 않고 입으로 싸우는 게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열어주는 게 정치의 기본 본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김종혁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이 이러저런 얘기를 했을 때 글쎄요, 그 듣기에 따라서는 누군가는 불편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되게 맞는 말이다. 저당의 그 국민의힘에서 저런 쓴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렇게 당내 어떤 그 소수의 의견 또 당내의 자유로운 의견을 맡기 시작하면 그 당내 민주주의는 없는 거죠. 그 제가 보기에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소위 입틀막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데 상대 비판을 강압적인 방법 또는 당내 어떤 그 소위 그 질서 그 규정을 이용해서 그 막을 경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 말이 진짜 맞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군가 이 말에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특히 당 대표나 저 최고 직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그러겠죠. 그 기분 나쁜 사람이.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당의 지도부가 별로 그 국민적 지지 기반이 높지 않을 때, 그 지지 기반이 취약할 때 이런 현상이 반복됩니다. 자기 기반이 당당하고 강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 말이 별로 설득력이 없으면 괴념치 않아요.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이 그 비판적 소리에 당내 기반이 취약하고 흔들린다는 것은 현재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의 리더십이 매우 취약하고 국민적 지지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툭하면 뭐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파시스트고 입틀막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당내 민주주의에서부터 이러면서 정부 여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나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당장 이 징계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이 징계가 나오기 전후로 지금 그러니까 친한계에서도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고 그 전에 뭐 장희찬 뭐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 고름이다 뭐 이런 비유를 써가면서 지금 상당히 서로를 향한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바람과는 별개로 이 부분이 좀 더 증폭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과거 보수 진영은 이제 당이 결정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당내 다양한 목소리로 많은 논쟁과 토론을 거쳐가지고 논쟁과 그 토론 과정이 상당히 저러다 당이 분열되고 당이 깨진다 할 정도의 우려가 있을 정도로 그런 뭐 갈등 구조로 비춰지지만은 결론은 그 논쟁과 토론의 결론은 우리가 하나로 가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헌신과 희생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특히 끊임없는 내란 세력 척결, 내란몰이에 이걸 갖다가 이제 보수 우파 진영에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보수 우파 진영을 결집해서 대응하는 길밖에 없다. 저는 일정 부분 그거는 동의를 해요. 이제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이제 보다 중도 무당층의 소구력이 높은 우리가 이제 당의 목소리를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당의 정책이라든지 비전 그리고 당의 메시지 이런 모든 게 다 그런 관점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당내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갈등 구조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어느 한 입장에서 어느 한쪽을 완전히 그냥 뭉개버리는 그런 식의 이전 투구가 돼버리면은 당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당 대표도 뭐 보수 우파 결집의 마지막 종착역이 뭐 저는 다 됐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뭐 장희찬 뭐 전 최고위원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앉히고 이랬다면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이제 보수 우파 진영에서 할 말이 있고 지금까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보이는 거고 지금은 이제 지금부터는 당을 중도 예언 이런 소구를 가지는 목소리를 넓혀가는 과정에 이런 갈등 구조 부분은 이거는 당 대표가 앞으로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 이번에는 민주당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총을 열고요. 이 위헌 논란이 일었던 내란 전담 설치 재판법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발언도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뭐 한간에 최소화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 이런 비판도 많이 있었는데요. 위헌 소지를 없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말처럼 위헌의 소지를 없앴다고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아무리 내용 바꾸고 법안명 바꿔도 그냥 위헌이다. 그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거야 뭐 저 일각의 그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 위헌의 소지는 거의 사라진 것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 위헌 소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실은 재판부의 독립성.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성과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부 구성과 판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그 어떤 그 인사가 개입하는 경우가 이것이 사법부 독립의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그 사무총장이라든지 또는 법무부 장관 등등 이런 분들이 개입하는 경우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전면적으로 바꿔서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건의하고 그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은 통상의 대법원 내에서의 그 사법부 내에서의 인사 임명 절차하고 거의 그대로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분이 이번 재판부를 중간에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바로 2심 재판부를 배당을 강제로 하는 거였는데 저 이번에 내용은 2심부터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대한 문제에서의 위헌적 소지를 사전에 제거했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변호인단이나 이런 쪽에서는 위헌소 제청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특히 그 현재 그 대법원 내령에 따르더라도 훈령에 따르더라도 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만 사법부 내에 그 시행령으로 있는 것을 법률로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위헌 소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이제 헌법 같은 경우는 군사 재판을 맡는 그런 군사법원만을 유일한 이제 특별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법원이 아닌 내란 전담 그런 재판부와 같은 특별법원을 법률로 이걸 설치하는 것 자체가 이게 벌써 헌법학자나 많은 법률가들이 위헌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새롭게 내놓은 그런 안대로 전담 재판부 그런 구성을 법원에 맡긴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법을 어떻게 바꿔도 군사법원이 아닌 다른 재판부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특정 사건의 어떤 그런 재판을 위해서 기존의 사법부가 아닌 그런 별도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그 자체가 법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데 이거 그렇게 애보에서 뭐 법무부에서 뭐 그런 내란 재판부 구성 뭐 위원회 그걸 뺐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본질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문제는 사법부의 독립, 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재판부 이 사건 배당 재판 배당 자체도 이 무작위로 그냥 전산으로 이루어질 정도로 독립을 유지를 하는 건데 자체적으로도 이걸 갖다가 이 뭐 윤석열 이름 뺐다고 해서 이제 윤석열 뭐 내란 전담 재판부가 아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헌법이 규정한 사법부 독립을 이제 침해하는 것이죠. 국민 누구도 공정한 재판을 그런 받을 권리를 갖다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담 재판부 설치는 특정 피고인에 대한 어떤 그런 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자체가 이제 잘못된 거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이걸 갖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지 않아도 작년 12.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과에 따른 국회에서 탄핵 소추결이 이루어졌고 헌재에서 심판이 났고 특검이 또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졌지만 그 특검 기소에 의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재판이 지금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법부를 갖다 믿지 못하니까 이제 1심부터도 지금 이제 지겸 부장판사 1심에부터 개입하려고 그러다가 그것도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럼 항소심부터 들어간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를 기다리자 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3특검은 이제 사실상 마무리 수순이고 민주당에서는 근데 아직 좀 밝혀지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2차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이제 통일교 게이트라던가 민중기 특검에 대한 그러니까 두 가지 특검을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이건 또 안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특검에 대해서 대장도 항소 포기라든지 민중기 강압적인 수사에 이런 지난 8월달에 윤영호 본부장이 통일교 건품 살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진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적 수사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 추경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 수사하고 또 구속 수감하고 또 당사 압수수색하고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손을 아예 대지도 않았어요. 이거야말로 엄폐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특검을 진짜 특검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특검 야당의 주장은 다 묵살해버리고 자신들은 내년에 6.3 지방선거 불과 6개월도 남지 않은데 끊임없이 내란 세력 척결, 내란 몰이 이런 국민적 감정을 갖다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특검을 계속 연장해가지고 결국은 이 특검 정부를 끊임없이 유지하겠다는 이 방식은 저는 정치적으로도 저는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봐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미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그 특검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 국수본이나 이런 데 시키면은요 아마 훨씬 더 수사 열심히 할 겁니다. 내란 관련돼서요. 지금 자녀 수사를. 지금 정부가 이재명 정부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그 내부적으로 그 굳이 김용민 의원도 어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국수본이 하면 더 잘할 것 같다. 지금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열심히 할 거예요. 지금 정권의 그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의 핵심 어떤 방향 중에 하나가 내란 세력 척결이기 때문에 국수본 입장에서는 기관의 운명을 걸고 수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야당에서는 당연히 얘기하겠죠. 정권이 개입한 수사다.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또 이런저런 논란이 생기니까 차라리 특검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정부 여당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특검을 굳이 하지 않아도 국수본이 최선에 나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나을지는 그건 판단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특검은 정말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민주기 특검을 잘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기 특검이 8월 달에 인지한 통일교 관련된 민주당 인사의 뇌물수수 등등 불법 자금 수수와 관련돼서 인지했다라면 9월 안으로 국수본이나 또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으면 끝날 일이에요. 사실 이것은 특검이 가지고 있는 임무나 범위, 대상하고는 벗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는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게 맞았는데 그것이 너무 늦으면서 이런 논란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뭐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미 고발을 했잖아요. 공수처나 이런 기관에서 고발해서 수사해서 잘못한 게 있거나 고의를 은폐했거나 직무유기한 게 있으면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이건 특검을 할 만한 그런 복잡한 사안이 아니고요. 통일교 관련해서도 저는 뭐 일단은 국수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데 미진하면 언제든지 특검할 수 있고 아니면 저는 사실은 제가 여러 차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굳이 민주당 입장에서 특검을 외면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과거 정권 또는 특정 정당 내에서도 주류 세력에 대한 로비였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통일교하고 연결돼 있는 끈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이것이 수사가 된다면 관련된 사람 처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대해서 피하고 또는 은폐하거나 또 위축될 이유가 전혀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없는 사안이라는 거죠. 그럼 이 부분만 좀 짧게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통일교 측에서 과거 전현직 국회의원 23명을 만나서 한학자 총재의 자서전을 건넸다. 또 70여 명의 유력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어떤 전방위적인 로비를 한 정황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통일교와 관련돼서 이러저런 행사에 인사말을 했거나 또는 행사에 참석했거나 이것만 갖고는 처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불법 단체도 아니었고 그리고 통일교가 여러 가지로 합법적인 예를 들면 언론사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단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어떤 금품이 오고 갔거나 또는 자신의 권한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또는 일부 관료들이 자신의 권한을 활용해서 그들에게 특혜를 부여했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처벌 대상이지만 단순히 참석 여부나 또는 축사 등을 했다고 해서 그걸 갖고 처벌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그렇습니다. 의혹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통일교 관련 문화, 레저, 대학, 병원, 전천후죠. 많은 기업들까지 그 기업에 종사하고 또 그 대학에 가서 강의한 교수였다고 해서 이게 통일교 관련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그렇고 사실상 이 통일교 문제는 그동안 정치권이 너무 무방비적으로 이 통일교에 대해서 느슨했어요. 통일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친절하고 또 호의적으로 또 그 정치인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일이 있으면 자신들의 역량과 능력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쉽게 이제 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대가성이라든지 자신들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어떤 그런 통일교의 그 목적 외의 사업에 정부 국가 권력이라든지 또 정치권에 자기의 어떤 힘을 가지고 그걸 뒷배가 돼가지고 뒷바라지를 해주고 대가를 받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랜 시절 여야 갈 것 없이 통일교에 끊임없는 접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야말로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부처 업무 보고 그러니까 또 국무위원회 회의에서 두 번인가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관련 종교재단 해산까지도 검토해라고 법제처장에게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묻는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러려면은 대통령이 이게 대통령의 어떤 일방적인 어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의지가 아니라 이 통일교라는 이 단체가 이 종교 단체가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통하고 또 정치권과 유착됐고 이런 문제를 특검을 통해서 밝혀서 그걸 처벌하는 거는 이 국민들이야말로 이거는 박수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특검만 자신이 필요한 이 내란이다, 김건희다, 이런 그 수사를 6개월씩이나 했는데도 그게 미진하다. 그 미진하면 아까 홍익표 대표님 말씀대로 국수본이라든지 기존 수사 체제에다가 또 사건을 이첩하면 될 일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예간에 좀 좋은 합의가 좀 됐으면 저는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